안녕하세요. 쿼리파이를 지탱하는 단넷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쿼리파이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쿼리파이는 Privileged Access Management for DBMS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접근 제어 솔루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세 가지 기능은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 기능이 있고, 다음으로는 웹 기반의 SQL 에디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동적, 정적 데이터 마스킹 기능을 제공합니다. 쿼리파이의 스크린샷인데요. 이렇게 웹 기반의 SQL 에디터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결과 중에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마스킹 기능을 지원합니다. 쿼리파이의 역사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쿼리파이는 2019년 5월 20일 데스크탑 기반의 앱으로 처음 클로즈 베타를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4일 오픈 베타를 통해 서비스를 런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2019에 출품하게 되며 부스를 운영하고 미국 고객들과 만나서 미국 진출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한 달 뒤인 11월 1일 Y 컴비네이터라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에 합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7번째 회사로 Y 컴비네이터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을 열심히 해서 2020년 8월 3일에는 웹 기반의 온프레미스 버전의 쿼리파이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웹 기반 온프레미스 버전을 현재 열심히 회사들에게 세일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바를 버리고 단넷으로 간 까닭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겠습니다. 부제는 자바 꼰대를 이기는 단넷 코어 희망편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저는 체커의 김동우입니다. 쿼리파이의 시작은 맘에 쏙 드는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찾아서 헤매이다가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비교해보니 모두 썩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쿼리파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쿼리파이의 초기 아키텍처는 리액트와 일렉트론, 노드.js, 자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액트는 일렉트론의 렌더러 프로세스에서 UI를 담당하며 렌더러 프로세스와 메인 프로세스 그리고 미드웨어에 해당하는 노드.js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IPC 통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js 프로세스에서 자바 엔진을 구동시켜서 자바에 있는 JDBC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게 되는 투티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바를 엔진으로 썼을 때는 장단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안정성과 크로스 플랫폼, 그리고 많은 개발자, 넓은 생태계, 최고는 역시 JDBC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자바의 단점은 굉장히 느린 빌드, 굉장히 느린 구동, 메모리를 정말 많이 먹고 생태계가 매우 낡았으며 패키지 크기가 크고 낙후된 언어 스펙이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을 하나씩 개선해보고자 노력했는데요. 우선 가장 개발하면서 와닿았던 낙후된 언어 스펙을 개선하기 위해 코틀린으로 코드를 컨버팅해 보았습니다. 인텔리제이의 자동 변환 기능을 사용한 후에 코드를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 코드 베이스가 상당히 컸음에도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코틀린으로 컨버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낙후된 언어 스펙은 해결했지만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메모리를 많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일렉트론 프로세스에서 메모리를 2기가 정도 먹고 데이터베이스에 조회를 하는 순간 자바에서 메모리를 2기가 정도 먹어서 3기가나 되는 메모리를 소비하게 되는 엄청난, 기능은 ID에 보잘것없지만 메모리 사용량은 ID에 버금가는 쿼리파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 중에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두둥둥장. 한글 이름 소연섭, 영어 이름 케빈, 별명은 케빈 소이치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단넷의 아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케빈의 비밀 미션이 시작됩니다. 케빈에 의해서 POC를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회사에 밝히지 않고 케빈이 몰래 진행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났을 때 자바와 함께 단넷 코어를 비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선 빌드에서는
자바에서 1분 33초 정도 걸리던 것이 .NET 코어로 변경했을 때 약 9초, 1033% 정도의 놀라운 개선이 있었고요. 구동 시간은 자바로 된 버전에서는 22초 정도 걸렸는데 .NET 코어에서는 2초 정도 만에 구동이 됐습니다. 약 1100% 정도의 개선이 있었고요. 구동 시 메모리의 경우 자바에는 380MB 정도를 소비했는데 .NET은 35MB 정도로 약 1085%의 개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쿼리를 실행했을 때 메모리는 자바에서는 1.5기가에서 2기가 정도를 소비했는데 .NET 코어에서는 150에서 200메가 정도로 약 1000%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패키지 크기 또한 자바에서는 JRE를 포함하다 보니까 108메가 정도였는데 .NET 코어에서는 35MB 정도로 약 308% 정도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POC 당시의 단순 측정치 기준으로 여러 번 테스트하긴 했지만 약 오차 범위는 5% 정도 내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낡은 자바를 버리고 .NET 코어를 택한 비밀 미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NET을 2005년 ASP.NET으로 처음 접했었고 그 뒤로는 2010년도에 다시 ASP.NET을 잠깐 하긴 했지만 거의 10년 만에 .NET을 다시 접한 거였는데요. 이 .NET 뉴비가 .NET과 C# 언어에 대해서 놀랐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놀랐던 점은 익스텐션입니다. 익스텐션은 기존 형식에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는 흑마법인데요. 코드를 잠깐 보면 저희는 여러 가지 익스텐션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간단한 일반적인 오브젝트를 태스크 형태로 리턴해주는 익스텐션입니다. 이런 코드를 통해서 아무 오브젝트나 response.as 태스크로 비동기 객체로 리턴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랐던 점은 동기와 비동기 동작의 제어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태스크 형태를 리턴하는 것도 앞서 익스텐션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할 수 있었지만 wait 함수를 통해서 동기 함수 바디 안에서 비동기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이 정말 간단했습니다. 다른 언어 기준으로는 이렇게 동기, 비동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놀랐던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링큐입니다. 링큐의 여러 가지 메서드를 통해서 리스트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놀랐던 점은 이 유징과 iDisposable 같은 특수한 구현체들입니다. 유징 같은 경우는 iDisposable을 구현한 객체를 유징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함수 바디가 끝났을 때 dispose를 호출하게 되는 놀라운 스펙이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깔끔한 코드와 효율적 객체 제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NET은 사용해보면 10명 중에 10명이 추천할 만큼 좋은 언어와 실행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쿼리 파일을 .NET 엔진으로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다음 3개의 기술적인 발표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 어려움의 산물로 태어난 결과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소현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케빈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은 .NET에서도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JDBC.NET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해 .NET 코어의 생태계 부족을 극복해본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JDBC.NET을 소개하기에 앞서 ADO.NET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측의 그림이나 글로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데이터 소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액세스를 제공하는 구성 요소의 집합이다. .NET 프레임워크 및 .NET 코어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본 클래스로서 .NET에서 가장 직접적인 데이터 액세스 방법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그냥 .NET판 JDB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O.NET 또한 JDBC처럼 직접적인 DB 연결 로직은 없고 일관성 있는 액세스를 위한 추상적인 인터페이스만 제공합니다. 하지만 JDBC와 비교했을 때 ADO.NET은 부족한 인지도로 인해
공식 드라이버가 제공되는 DB들이 한정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쿼리파이와 같은 툴에서는 실제 현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벤더들을 지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식 JDBC 드라이버는 있지만 ADO.NET 드라이버는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부 DB의 경우 ADO.NET 유료 서드파티 드라이버가 존재하지만 기능이나 비용적인 문제로 도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서드파티 드라이버조차 없는 마이너한 DB를 지원해야 할 때죠. 물론 시간과 노력만 있다면 직접 ADO.NET 드라이버를 개발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구글 빅쿼리, 프레스토, 몽고DB 같은 경우 시중에 적절한 드라이버가 없어 저희가 직접 ADO.NET 드라이버를 개발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직접 ADO.NET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는 해당 DB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각 벤더들이 제공하는 사양서를 읽어가면서 직접 한 땀 한 땀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건 매우 괴로운 일이죠. 또한 이렇게 힘들게 드라이버를 완성해도 공식 드라이버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나 신뢰도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빠른 개발 속도와 높은 생산성이 장점으로 단넷을 채택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DB 드라이버 개발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단넷에서도 ADO처럼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는 JDBC 단넷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별다른 추가 런타임 설치가 필요하지 않도록 JVM을 단넷에 인베디할 수 있게 J2Net이라는 누겟 패키지를 제작했고요. 그 위에 JDBC 단넷을 올려 단넷에서 JDBC 드라이버를 동적으로 로드하고 JDBC를 완전히 ADO.NET 드라이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JVM 위에서 브릿지 서비스를 구동하면 브릿지가 자바에서 gRPC 로컬 서버로 동작하게 됩니다. JDBC.NET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유저가 ADO.NET 인터페이스를 통해 요청하는 DB 접속이나 쿼리 등의 요청을 JDBC로 라우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 브릿지가 동적으로 자르 형태로 된 JDBC 드라이버를 로드해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커넥션 스트링 빌더에 JDBC 드라이버 경로와 클래스 이름, JDBC 커넥션 주소를 넣어서 원하는 DB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ADO.NET 드라이버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ADO를 사용해보신 분이라면 별도의 학습이 없이 사용이 가능한 레벨입니다. 쿼리 실행 역시 다른 ADO 드라이버들과 동일합니다. 커넥션에서 create 커맨드를 통해서 커맨드를 만들고 원하는 쿼리를 실행하면은 데이터 리더를 통해 값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타입 매핑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의 타입을 자동으로 적절한 C# 타입으로 매핑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캐스팅 작업 없이 편리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트랜잭션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커넥션에서 begin 트랜잭션을 통해 새로운 트랜잭션을 만들고 커맨드에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쿼리를 실행한 다음 트랜잭션을 커밋하거나 원하는 경우 트랜잭션을 롤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지루할 것 같아서 한번 얼마나 빠르게 MySQL 드라이버를 단넷에 적용할 수 있는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새로운 C# 콘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한 모습이고요. 이 GitHub에 설명이 있는 내용대로 우선 JDBC 단넷 데이터 누겟 패키지를 설치해 주도록 합시다. 참고로 지금 테스트 프로젝트는 단넷 5로 되어 있고요. JDBC 단넷 또한 단넷 5에 대응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접속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JDBC 커넥션 스트링 빌더를 하나 생성할게요. 미리 기록해둔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드라이버 자르 파일이 있는 경로, 두 번째는 자르 파일 안에 있는 JDBC 드라이버 클래스 이름, 가장 마지막이 JDBC에서 쓰는 접속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빌더 정보를 이용해서 JDBC 커넥션을 만들고 빌더 정보를 넣어주면 준비는 끝입니다. 그리고 커넥션.open 이렇게 하면 오픈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쿼리를 날려볼게요. 커맨드를 만들어 줍시다. connection.create command 그리고 SQL 명령을 받아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넣어주고 리더로 실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로우를 한번 열거해 볼 거니까요. 그 다음에 리더를 커서를 넘겨서 열거해 줍시다. 그 다음에 컬럼 수만큼 다시 반복을 돌아주고요. 밸류를 스트링 형태로 가져와서 값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넘겨질 때마다 라이트 라인 하나 할게요. 그리고 테스트 용도이니까 몇 개를 넘으면 브레이크를 하도록 할게요. 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브릿지가 연결돼서 gRPC 서버가 수립됐고요. 그 다음에 접속이 성공해서 OK가 표시됐습니다. 네, 쿼리도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입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한 번이라도 ADO.NET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은 굉장히 쉽게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는 저희 체커.io, jdbc.net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레포지토리 주소에 공개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기능의 추가, 개선을 도와주실 분들은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커의 쿼리파이 엔진 팀에서 SQL 분석을 통해 데이터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최신용입니다. 오늘 현재 개발 중인 데이터 보안 솔루션의 뿌리가 되는 QSI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왜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나 돌이켜봤는데 CEO에게 첫 번째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데이터 마스킹을 만들렴. 그냥 유저가 쿼리 날리면 결과셋에 데이터를 가리면 돼. 라는 요구사항을 던져줬는데 그렇게 개발 계획을 세우며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그 중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메모 필드를 추적하려고 하는데 서브 쿼리의 케이스 구문에 왼절에 메모가 있을 수도 있는 SQL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SQL을 파싱하고 AST 분석으로 필드를 추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워봤고 바로 POC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POC는 성공적으로 끝나서 원하는 필드가 서브 쿼리, 함수, 뷰 등에서 필드를 추적할 수 있게 개발을 마쳤습니다. Yes를 외치며 끝났다 싶었는데 CEO에게 두 번째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PostgreSQL, Oracle, SQL 서버, HBase, DynamoDB 등등 앞으로 붙이게 될 여러 벤더들의 파서랑 데이터 보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MySQL만 만들면 될 줄 알았는데 속으로 네를 외쳤지만 뭐 어떻게든 만들면 되지 않을까 맨땅에 헤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MySQL과 PostgreSQL, Oracle 등 이제 언어 스펙을 한데 모아두고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만들어야 할 파서는 미지수인데 이를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머를 하나로 합치는 건 성능 면에서도 유지보수에도 좋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언어만 다를 뿐이지 결국 데이터를 뽑는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대부분 뼈대는 ANSI SQL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추상화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QSI를 만들었습니다. QSI는 쿼리 스트럭처 인터페이스의 약자이며 지리 구조를 인터페이스로 추상화하고 추상화된 추상 트리를 정적으로 분석하여 쿼리 결과를 예측하거나 인서트 업데이트 같은 DML 구문에서 데이터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QSI 개발 첫 단계로 컨셉을 잡아봤는데 테이블 분석이나 데이터 흐름 분석은 QSI 엔진이 해주기 때문에 각 데이터베이스의 SQL별 파서를 별도로 만들고 로우한 추상 트리를 QSI 트리로 제작성해주는 리라이터만 만들면 되도록 설계를 해봤습니다. 또한 SQL 스펙에 따라 분석기도 커스텀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을 고려를 해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결과가 데이터 테이블인 쿼리의 노드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노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노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테이블 액세스 노드는 실제 DB에 정의된 테이블 지정을 의미합니다. derive 테이블 노드는 서브 쿼리, 별칭이 지정된 테이블 혹은 필드를 선언하는 구문을 의미하며 join 테이블 노드는 모두가 아는 그 조인 맞고요. 컴포지 테이블 노드는 유니온과 같은 복합 테이블을 의미하며 inline derive 테이블 노드는 데이터 소스의 로우 데이터를 직접 작성한 구문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표현식 노드를 정의를 해봤는데 표현식 노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노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이너리 익스프레션 노드는 1+2와 같은 표현식을 의미합니다. 리터럴 익스프레션 노드는 숫자나 문자열 같은 데이터이며 컬럼 익스프레션 노드는 테이블에 정의된 컬럼을 지정하는 표현식을 의미합니다. 나머지는 함수 관련된 노드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이제 정의한 노드들을 트리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PostgreSQL 파서로 select 별 from actor를 파싱하면 두 번째 그림과 같은 실제 PG 서버에서 사용되는 추상 트리의 결과를 리라이터를 통해 QSI 트리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QSI 트리를 QSI 엔진에 던져서 SQL의 결과를 예측하는 분석기를 만들었습니다. 쿼리 분석에 실제 DB의 스키마 정보를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스키마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를 외부에서 주입받아 QSI 분석기가 최종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과를 보면 C컬럼은 어떤 데이터 소스에서 왔으며 원본 테이블은 무엇인지 추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QSI 파서 개발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던 벤더는 PostgreSQL이었는데 저 네모박스의 개발기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PG 파서를 처음 개발하려고 할 때 어디 좋은 엔트에럴 그래머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쓸만한 그래머를 찾을 수 없어서 그냥 PG 원본 코드에서 파서만 또 떼어볼까? 하는 생각에 무작정 달려들어 봤습니다. C 코드를 컴파일하여 단넷에서 인터롭을 하면 되지만 PG의 코드는 플랫폼 종속성이 강했으며 코드 수정 없이 빌드하기는 어려워서 emscript10이라는 프로젝트로 C를 웹 어셈블리로 변환해주는 프로젝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웹 어셈블리 JS 파일을 만들어서 차크라 코어 같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올리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웹 어셈블리 파일의 파싱 결과물이 JSON이기 때문에 C# 클래스로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C로 된 노드 파일을 cppast라는 라이브러리로 파싱해서 C# 노드로 포팅을 했더니 544개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손으로 포팅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단넷 런타임에서 돌아가는 파서를 만들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차크라 코어를 채택을 했고 SQL을 입력받으면 매핑된 PG 노드를 출력하는 파서를 완성을 했습니다. 파싱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1ms 이하로 나와서 성공적으로 단넷에 PG 파서를 이식했습니다. 이 사진은 QSI 개발용 디버거인데 왼쪽 패널부터 SQL 입력기, 로우 추상트리, 그 추상트리를 변환한 QSI 추상트리, 마지막으로 쿼리 결과입니다. QSI는 오픈소스이며 아직 갈 길이 먼 프로젝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단넷을 이용해 NoSQL에서 AnsiSQL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NoSQL의 종류에는 몽고DB, 다이나모DB, 카산드라, HBase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번에 NoSQL에서 AnsiSQL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다이나모DB였습니다. AnsiSQL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쿼리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sample이라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에서 sam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를 조회하려고 할 때 AnsiSQL의 경우 익숙한 select문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지만 몽고DB의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해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다이나모DB의 경우 CLI에서 조회하려고 할 때 AnsiSQL, 몽고DB에 비해서 훨씬 생소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다이나모DB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은 CLI에서 조회하거나 각 언어, 프레임워크별로 구현되어 있는 AWS SDK를 통해 코드로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AnsiSQL의 select 쿼리를 다이나모DB에서 같은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쿼리라는 API를 통해 오른쪽에 보이시는 JSON을 전송해 데이터를 조회해야 합니다. 즉, CLI나 SDK 모두 API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고 AnsiSQL의 방식보다는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쿼리파이에서 친숙한 SQL로 다이나모DB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프리마SQL이라는 이름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마SQL 프로젝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서의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인 프리마SQL, ADO.NET 드라이버로서 실제로 다이나모DB와 통신하게 될 PrimaSQL.data, 마스킹을 위한 프로젝트인 QSI.PrimaSQL,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쿼리파이에서 QSI PrimaSQL 프로젝트와 PrimaSQL.data 이 두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특히 더 유용했던 것은 C샵의 확장 메소드 기능이었습니다. 단넷용으로 나온 AWS SDK는 다이나모DB에서 값을 표현할 때 attribute value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attribute value 안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퍼티로 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DK 자체적으로 단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 변환해주는 메소드가 없어 메소드를 직접 작성해서 사용해야 했는데
이 부분에서 C샵의 확장 메소드 기능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프리마 SQL을 이용해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안시 SQL로 셀렉트 쿼리를 작성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결과가 출력됩니다. 단, 스키마리스 DB 특성상 데이터를 모두 조회하지 않으면 데이터의 필드를 전부 알 수 없기에 별로 조회한 경우에는 한 필드의 데이터를 JSON으로 표시합니다. 다음은 프리마 SQL을 이용해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안시 SQL로 인서트 쿼리를 작성해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고 셀렉트 쿼리로 조건에 액터 아이디를 넣어 조회하면 삽입한 데이터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마 SQL의 앞으로의 방향성입니다. 더 다양한 안시 SQL의 문법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는 다이나모DB만 지원하고 있는 프리마 SQL을 다양한 DB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DB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프리마 SQL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므로 GitHub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파서인 프리마 SQL과 프리마 SQL.data 모두 GitHub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